홍명보 감독이 인천공항 기자회견에서 말했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쉽고 빠르게 지금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홍명보의 기자회견의 핵심 내용은 여러 의견은 듣겠지만 다른 사람 의견보다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 시간이 없으니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바꿀 수 없고 자신이 고집했던 방식인 강압적인 축구로 하겠다. 대표 선수는 지금 정하지 않았으니 어떤 선수라도 내 마음에 들면 선택하겠다. 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했던 내용인 대표팀 선후배들과 축구팬들이 감독 선임과 관련해 큰 용기를 내서 여러 방식으로 의견을 내고 있는데 그 부분의 해명과 책임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홍명보 감독의 기자회견을 자세히 보면 홍명보 감독이 축구팬들과 대표팀 선후배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가 있었는데요. 홍명보의 감독 자질 문제와 선임 과정의 문제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축구 팬들과 선후배들이 목소리를 내는 상황에서 그가 이렇게 강경하게 나올 줄 몰랐습니다. 심지어 그의 아내가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며 홍 감독을 원망하는 팬들에게 일일이 답글을 달았던 일이 있었기에 그가 책임을 지고 멋지게 내려오지 않을까 잠깐이나마 기대를 했었던 팬들도 있었죠. 하지만 그는 새 사령탑으로 선임된 뒤 첫 공식 일정으로 유럽 출장에 나섰고 외국인 코치 선임을 선임하고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모두 외국인 코치들에게 이야기를 듣고 책임을 나눠갖고 가고자 하는 것처럼 이야기와 행동을 하며 유럽으로 떠났고 이를 뒷받침할 비화로 홍명보와 히딩크가 겪었던 일로 이천수가 말했던 명보야 밥 먹자 인 대중들에게 알려진 바로는 히딩크가 서열 문화를 내려놓으라고 지시하자 즉석으로 애드립을 날린 것으로 유명하지만 실제 내용은 조금 달랐습니다. 이천수는 자신의 회고를 통해 당시 명보야 밥 먹자 라고 말하자마자 대표팀 분위기는 섬뜩하리만큼 싸늘해졌다고 합니다. 홍명보와 함께 수비라인을 구축했던 1971년생 최진철은 그 말을 듣고 내기를 의심하며 또라이 취급을 했고 막내 축에 속했던 1979년생 송종국도 그때 황선홍 같은 선배들 앞에서 고개도 못 들던 때였는데 반말을 한 것이라며 당시 모든 선수들이 욕을 했다고 말할 정도였는데요. 놀라운 건 이천수가 반말을 했던 건 결코 애드립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실 이 모든 판은 히딩크가 직접 짜 놓은 설정이었다는 것인데요. 히딩크가 굳이 이천수에게 그런 지시를 내린 건 당시 이천수가 가장 어린 축에 속해 한국 특유의 위계 질서를 약화시키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함인 건 예측 가능한 범위이긴 하나 우리는 여기서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장 나이가 많았던 건 홍명보가 아니라 황선홍이었는데 왜 히딩크는 홍명보를 타겟으로 삼았던 걸까요? 분명한 건 히딩크의 눈은 놀라울 만큼 정확했다는 겁니다. 한국 대표팀 특유의 꼰대 분위기를 주도했던 게 다름 아닌 홍명보였기 때문에 그를 억누르는 것이 한국을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 수 있는 첫 단추라고 생각한 것이죠. 실제로 히딩크는 홍명보를 대표팀에 차출하지 않는 생각이었습니다. 실력만큼은 세계 최정상급으로 뛰어나더라도 플레이 스타일이 독불장군형인 선수는 과감히 배제했던 히딩크의 신념이 반영됐기 때문인데요. 얼마나 동료 선수들을 위해 희생하는지 그리고 팀에 기여하는지 오직 이 두 가지만 보고 엔트리를 차출했던 히딩크의 과정에서 쇼맨십에 눈이 멀어있던 김병지가 가장 먼저 탈락하기도 했죠. 일례로 홍명보의 경우는 팀의 둘째 형이라 고참 선수랍시고 사사건건이 팀을 장악하려 들었고 당시 히딩크는 그런 홍명보를 거칠게 꾸짖으며 과감히 내쫓기도 했습니다. 한국 축구는 홍명보를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한 지금을 보면 알 수 있죠. 과정을 무시하고 절차를 무시하고 상식에 어긋나도 홍명보가 중심에 있다면 하지 못할 일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맞다고 박수를 쳤습니다. 모두가 잘한다고 동조했습니다. 하지만 히딩크는 이미 그를 알고 있었고 이에 홍명보는 모든 것을 버리고 겸손하게 경기에 임하겠다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나서야 겨우 부름을 받을 수 있었는데 하지만 그런 히딩크도 결국 홍명보를 100% 제어하는데 실패하고 맙니다. 8강 스페인전에서 마지막 키커로 나서 한국의 4강 신화의 주역이 되자마자 홍명보는 결국 히딩크가 가장 우려했던 사건을 저지르게 됩니다. 역대급 기록에 도취되어 밤새 술 파티를 벌인 것입니다. 소식을 듣고 분노한 히딩크는 우리의 목표는 4강이 아니다. 적어도 나의 목표는 우승이다. 라며 문이 부서질 정도로 세게 닫고 나갔다는 후문이 바로 이때 등장한 것이었죠. 더 충격적인 건 4강 신화에 감동했던 축구 팬들이 독일전에서 한국이 왜 패했는가, 실점의 기점이 누구였는지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술판이 벌어진 뒤 기강이 해이해진 한국의 입장에서 당대 최고의 스쿼드라 불렸던 독일을 상대로 패한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였을지도 모릅니다.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팽팽하던 경기에서 실점이 나온 건 후반 30분이었으며 실점의 기점이 바로 홍명보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당시 역습 찬스에서 순간 집중력이 떨어진 한국 수비수들 사이로 발락이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었고 첫 슈팅은 이훈재가 선방했으나 흘러나온 세컨드 볼이 다시 발락의 발끝에 걸리며 뼈아픈 실점을 허용한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화를 뒷받침할 문제, 2014년 월드컵은 홍명보 축구 대표팀 회식 동영상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올라왔고 그곳엔 브라질 여성과 과도한 스킨십 등과 함께 음주가무를 즐겨 수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샀었죠. 하지만 그날은 보통의 날이 아니었는데요. 바로 벨기에와의 경기에서 0대1로 패하며 탈락을 확정지은 날로 한국에서는 월드컵을 기대했던 국민들이 실망감으로 밤잠을 못 자던 그때로 대표팀은 다음 날 현지 음식점에서 거하게 회식을 갖게 됩니다. 이날 대표팀 회식에는 각 테이블마다 술병이 놓여진 가운데 브라질 현지 여성이 마이크를 들고 노래를 부르며 대표팀 스태프와 선수들이 한 명씩 나와 해당 여성과 같이 춤을 추는 추태가 벌어졌습니다. 당시 영상을 보면 한두 번 놀아본 솜씨가 아닌 듯한 행동들로 이 장면들은 현지 브라질인에 의해 촬영되어 결국 국내로 유출됐으며 그 모습들이 어찌나 뜨거웠는지 당시 이제 막 성인이 된 손흥민은 차마 그 모습들을 눈으로 보기 힘들 정도였다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손흥민은 귀국 인터뷰에서 이를 잠시 언급했는데요. 그는 첫 월드컵 데뷔전이라 기대가 없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대표팀 선배들과 협력해서 강한 상대에게도 투지를 보여줄 것이라 기대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꼭 누구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선배 누구를 저격하는 듯 했죠. 한국 축구에서 홍명보라는 이름은 여러 의미로 영향력은 엄청난데 현역 은퇴 후 행보는 위대함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아쉬움이 더욱 컸습니다. 아니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영웅은 변했습니다. 기대한 것과 많이 다르게 2002년 4강 신화가 뒤를 받쳐주었습니다. 한국 축구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단단한 까방권이 막아주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도 선수 영웅을 감독 영웅으로 만들기 위해 온갖 특혜를 제공했습니다. 홍명보는 괴물로 변해갔습니다. 한국 축구는 홍명보를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과정을 무시하고 절차를 무시하고 상식에 어긋나도 홍명보가 중심에 있다면 하지 못할 일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맞다고 박수를 쳤습니다. 모두가 잘한다고 동조했습니다. 2005년 딕 아드보카트 감독이 대표팀 감독으로 부임했습니다. 홍명보는 코치진으로 합류했습니다. 그런데 1급 자격증이 없는 상황에서 대표팀 코치가 되었습니다. 무자격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축구협회는 지휘권을 갖지 않는 보조 지도자 역할이기 때문에 홍명보 코치의 1급 자격증 취득 여부는 크게 문제될 게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형평성 문제는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2009년 국제축구연맹 U-20 월드컵 감독을 맡으면서 본격적인 감독 홍명보의 커리어가 시작되었습니다. 8강이라는 성과는 지도자 홍명보의 가능성을 보여준 대회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 4강에서 골키퍼 교체라는 치명적 실책을 저지르며 결승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아시안게임에서 결승에 가지 못했습니다. 다른 감독이었다면 경질당했을 것입니다. 홍명보에게는 그런 잣대를 들이대지 않았습니다. 이런 선택은 2012년 런던 올림픽 동메달 획득으로 만회되었습니다. 한국 축구 역사상 첫 올림픽 메달이었습니다. 위대한 한국 축구의 역사입니다. 감독으로서 커리어 최대 성과였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였습니다. 부작용이 역효과가 생기기 시작한 것이 홍 감독을 향한 맹신이 시작된 것이 홍 감독이 하는 일은 무조건 옳은 것이라고 세뇌당하기 시작한 것이 무조건적인 찬양이 시작된 것이 문제였죠. 이 맹신은 냉정함을 잃었고 판단력도 잃었습니다. 성인팀을 단 한 번도 지도해보지 못한 홍 감독에게 성인 최고의 무대인 월드컵 지휘봉을 맡기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예고된 참사였습니다. 2014 브라질 월드컵 21세기 최초로 월드컵 본선에서 1승도 못한 월드컵이 되었습니다. 한국 축구를 2002년 그 뜨거웠던 신화 이전으로 후퇴시킨 것입니다. 이 역시 홍 감독 본인의 선택이었습니다. 누굴 탓하겠습니까? 대표팀을 지도했던 짧은 기간을 탓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축구협회는 옆에서 그저 절대적인 지지를 했을 뿐입니다. 여기서 축구협회는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월드컵 참패에도 홍 감독 유임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한국 축구는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월드컵에서 참패한 감독에게 또 다른 기회를 준다고 하니 누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홍 감독이 아닌 다른 감독이었으면 바로 경질이었을 것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홍 감독은 결국 사퇴했습니다. 여기서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홍 감독과 축구협회의 관계, 그들의 의리. 브라질 월드컵 실패 후 홍 감독은 방황했습니다.
한국을 떠나 축구협회의 지원을 멀리한 채 새로운 도전에 나섰지만 실패했습니다. 홍 감독은 중국 항저우 위청의 지휘봉을 잡았습니다. 1부 리그였던 팀은 2부 리그로 강등됐습니다. 팀에서 나왔습니다. 브라질 월드컵 이후 홍 감독이 한 일은 이게 전부입니다. 어떤 경쟁력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축구협회는 그를 다시 모셔왔습니다. 영웅 대접도 잊지 않았습니다. 의리, 브라질 월드컵 실패 후 약 3년, 축구협회는 2017년 11월 홍 감독을 전무이사로 선임했습니다. 화려한 컴백이었습니다. 이전까지 행정 경험이 전무한 홍 감독을 축구협회 행정의 수장인 전무이사로 파격 발탁한 것입니다. 여기에 전무이사를 보좌하는 사무총장직을 신설하는 노력까지 더했습니다. 홍 전무이사는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을 보좌하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당시 홍 전무이사는 지금 지도자 생각을 접었습니다. 구단에서 제안이 와도 옮기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은 3년 만에 깨졌습니다. 홍 감독은 2020년 12월 울산 현대 감독으로 떠났습니다. 현대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홍 감독은 K리그 연패를 달성했습니다. 전북 현대의 시대가 저물어가던 시기, 울산의 독주가 시작됐습니다. 단연 K리그 최고의 감독으로 우뚝 섰습니다. 성인팀 감독으로서 최초의 성과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감을 얻은 것일까요? 항상 무모한 자신감은 무도한 도전을 하게 만들죠. 그는 다른 쪽을 다시 쳐다보기 시작했고 그곳은 대표팀인데요. 홍 감독은 울산 감독을 하는 내내 대표팀에 가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몇 번이고 약속했습니다. 대표팀 감독 후보로 거론되는 것에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울산 팬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까지 했습니다. 이임생 기술총괄이사를 만날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랬던 그가 이 이사를 만난 지 10시간 만에 대표팀 감독을 수락했습니다. 2002 신화 주역 홍 감독의 영향력은 이 이사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만들었고 면접 없이 대표팀 감독이 될 수 있는 초유의 길을 열어줬습니다. 그리고 월드컵 본선에 간다면 한국 축구 역사상 최초로 월드컵 본선을 2번 지휘하는 감독이 됩니다. 그는 이렇게 수많은 약속을 깼고 지금까지 너무 많은 거짓말을 했기에 우리가 본 감독 중 최악 피노키옹이라는 수식어가 붙기 시작했고 2002년 4강의 영웅은 이제 아름다운 추억으로 보내줄 때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추억은 추억일 때가 가장 아름다운 게 아닐까요? 우리나라의 축구는 어디서부터 잘못됐던 것일까요? 지금이라도 철저한 진실 규명을 통해 재해석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귀한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산TV였습니다.